이거 뭐야? 한국이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다는 거야? 가동률 91%. 평소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며 전 세계가 비웃던 대한민국에서 기어이 믿을 수 없는 수치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지금 한국 혼자서 다 헤매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순식간에 역대급 패닉에 빠져버린 것이었죠.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영하 62도라는 사상 최악의 북극바람파가 지구 북반구를 통째로 덮쳐버린 그때부터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핵심 정유 공장과 거대 석유관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동파되며 전면 셧다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자랑하던 첨단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 만들어둔 복잡한 환경 규제와 매뉴얼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바람에 세계 최강의 주먹을 가진 초강대국들이 정유시설 하나 돌리지 못하고 원유 배관을 고스란히 얼려버린 것이었죠. 에너지 도미노 마비로 인해 미군의 최첨단 전투기들이 기름이 없어 날지 못하기. 딱 일주일 전 지구상에서 오직 한 곳, 대한민국 울산에서 기적 같은 애역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미 백악관의 대통령마저 평생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한국 정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제발 군용 항공유를 공급해달라며 머리를 숙이고 간청을 넣어야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대영 제국과 미국의 초거대 에너지 공룡기업 정상들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무릎을 꿇고 울산 정문 앞에 길게 줄을 서게 만든 대한민국의 미친 기술력과 저력, 그 가슴 뜨겁고 소름 돋는 비밀이 지금 시작됩니다. 텍사스의 오만, 냉소의 리포트. 저는 23년 동안 숫자를 믿었습니다. 확인 매장량, 인프라 투자 대비 수익률, 분기별 생산 효율성 점수,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나라의 에너지 운명도 예측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고한 믿음이 처참하게 흔들리던 날, 텍사스 안보국 회의실의 온도는 온화한 22도였는데 제 몸은 이상하게도 차갑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6개의 대형 스크린에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수치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수치들 사이에서 제 손가락은 지도 위에 한 조그만 반도 국가를 가리키며 이렇게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원 빈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에너지 하청국가. 2025년 1월 초였습니다. 저는 미국 글로벌 에너지 안보국 수석 분석관으로 일한 지 꼭 23년이 될 시점이었고 그날 회의실에 모인 서구의 수석 트레이더들과 분석관들은 모두 16명이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의 목줄을 쥐락펴락하는 14세계 에너지 안보 분석 리포트 최종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스크린 하나에는 오펙 국가들의 거대한 원유 매장량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스크린에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지수가 실시간으로 격렬하게 갱신되고 있었고 나머지 스크린들에는 각국 정유기지의 가동률 수치가 촘촘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백악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석자 강의를 맡고 있었으며 세계적인 안보 저서를 5권이나 낸 최고 권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날 제가 내놓는 분석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23년간 축적된 철저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절대적인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리포트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다가오는 북극발 혹한, 이른바 폴라보텍스와 주요 해역의 해상 분쟁이 결합했을 때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강타당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국가별 생존 가능성 지수를 5가지 등급으로 세분화하는 것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가 당연하게도 최상위 등급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하위 카테고리, 즉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파산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될 나라들의 명단에 저는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초강대국들의 에너지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냉소석기 너조로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고 서방의 선임 트레이더들은 메모하던 손을 멈추고 제 리포트에 찬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제 분석이 100% 완벽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자본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선진국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평생 배워온 서구 경제학의 복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자료를 정리하던 젊은 안보 데이터 분석관 에밀리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밀리는 제 팀에서 가장 젊었지만 숫자의 이면을 읽는 직관만큼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었죠. 에밀리가 조용히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한국의 초저온 특수학금 배관, 인프라 투자 수치 항목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선임님, 한국의 이 인프라 지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경제 규모 대비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투자율을 수십 년간 유지해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본 효율성 패턴과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잠깐 그 수치를 들여다보고는 코웃음을 쳤던 것입니다. 에밀리 씨, 매장량도 없는 자원 빈국이 쓰지도 못할 초저온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는 건 전형적인 국수주의적 자원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 리포트의 결론에는 단 1%의 영향도 줄 수 없어요. 에밀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확신에 찬 눈을 한번 바라보고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 깊은 눈빛이 무슨 뜻이었는지 저는 그때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유럽 브뤼셀에서 천천히 날아온 또 하나의 소식이 안보국 모니터를 채웠습니다. 유럽연합 에너지안보위원회 의장인 헨리 캔드릭이 정기총회 회의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및 기지 투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헨리는 케임브리지를 나온 에너지 경제학의 세계적 최고 권위자였고 국제무대에서 그의 목소리는 곧 법이었습니다. 한국의 초저온 고도화 시설 과잉 투자는 자본의 합리성을 무시한 감정적 국가주의가 낳은 오버 엔지니어링의 참혹한 실패 사례입니다. 그 한 문장이 국제에너지 전문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동시에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자마자 헨리 의장의 발언을 제 리포트 결론부에 완벽한 팩트 지표로 인용 추가했습니다. 23년 경력의 미국 수석 분석관과 케임브리지 출신 유럽 의장의 목소리가 합쳐졌으니 리포트의 무게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철옹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최종 서명을 마치고 백악관과 상원의 발송 버튼을 눌렀을 때 회의실 창밖으로 텍사스의 하늘이 낯빛으로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자켓을 집어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대한민국 울산의 낡은 작업장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3세의 김창근 명장이 홀로 얼룩진 작업복 차림으로 석유화학단지의 초저온 배관들을 하나씩 거친 손으로 짚어가며 밤샘 점검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알아주는 기자도 없었으며 탄사를 보내는 이 한 명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모든 배관의 미세한 틈새까지 온몸으로 확인하고 있었죠. 김창근 명장은 젊은 시절 영하 52도의 알래스카 동투를 버텨낸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북극발 한파가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선진국의 슈퍼컴퓨터보다 먼저 자신의 뒤틀린 손마디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하 60도, 선진국의 감옥이 잠기다.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리포트가 발송된 지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와 북미 전역의 기온이 기상관측 사상 전례 없는 영하 62도를 기록했다는 공식 초비상 속보가 올라왔던 곳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 물류의 요충지이자 외동맥이라 불리는 핵심 해협에서 동시다발적인 초거대 분쟁이 터지며 해상 항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다는 최악의 경보가 분석실 6개의 스크린을 핏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화면에서 읽는 순간 위장 어딘가가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조여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예측 실패가 주는 비참한 불안이었습니다. 텍사스 안보국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화기는 터져나갈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커미안 분지의 최첨단 자동화 채굴 기지들에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었는데 오전 안에 10곳이 멈추더니 전용 무렵에는 43개 핵심 정유 기지가 동시에 블랙아웃 상태라는 참혹한 보고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유는 기가 막힐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영하 40도 이하에서는 작동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계 사양서에 조그맣게 명시되어 있던 일본산 초정밀 센서 모듈들이 말 그대로 설계 한계선을 넘어서자마자 먹통이 되며 전체 시스템을 강제로 셧다운 시켜버린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자랑하던 선진국의 기지들이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그저 차가운 철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저는 즉각 에너지부에 긴급 복구 명령과 인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올라온 복구 예정표를 본 순간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단 1mm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대체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최소 사흘이 걸린다는 절망적인 타임라인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연방환경보호국의 초비상규정이 발동되어 현장 출동 전 사전 환경 영향평가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의회 예산위원회의 긴급 지출 승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법적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23년 경력 중 처음으로
제 손끝이 눈에 띄게 하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라봇이라 믿었던 그 수많은 서류 절차와 법적 규정들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들의 목을 죄어버리는 잔인한 감옥이자 족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 처리를 위해 엘리트 관료들이 전화를 돌리는 사흘 동안 미국의 심장부 원유배관들은 영하 60도의 추위 속에서 여지없이 팽창하며 쾅쾅 소리를 내고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올라오는 소식은 더 참담했습니다. 엘버타의 오일샌드에서 뽑아낸 역청 원유가 배관 속에서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끈적한 저질 똥기름인데 영하 50도 아래로 내려가자 아스팔트처럼 완전히 굳어버려 거대 송유관 내부를 완벽하게 틀어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대관 보수용 열처리 시설을 가동하려 했으나 정작 그 열처리 설비를 돌릴 천연가스관마저 동결 파손되어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도미노 사산 상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북미 대륙의 에너지 혈관 자체가 통째로 부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북해의 대형 해상 플랫폼, 여러 곳에서 생산 인원을 전업, 대피시킨다는 급보가 들어왔죠. 풍속이 초속 25m를 넘으면 무조건 전원 철수해야 한다는 경직된 안전 매뉴얼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북해의 미친 폭풍우가 그 기준을 단 2m 넘어서자 멀쩡히 살아 움직이던 억류 설비들을 그대로 차갑게 방치한 채 엘리트 엔지니어들은 헬기를 타고 도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든 매뉴얼이었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무기력의 그물이 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천연가스 비상비축기지 계기판은 여전히 정상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실제 밸브는 이미 동결되어 가스 출력이 30%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채는 데만 무려 16시간이 걸렸습니다. 숫자가 적힌 계기판만 믿고 안일하게 회의를 나누는 동안 실제 현장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황당하게 만든 것은 일본의 대응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정유그룹들이 각국 파트너사에 공문을 보내는데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영하 50도 이하의 초저온 상황에서의 탱커 운항 및 하역 규정이 자사 표준 운용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사 법무팀의 법적 책임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유조선 출항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에 목을 매며 마비되어가는 그 순간에 선진국의 엘리트들은 서류에 문구를 다듬으며 책임을 회피할 구멍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연합 에너지 의장 헨리 캔드릭은 브뤼셀 회의장에서 유럽의 시스템은 3일 이내에 완벽히 통제될 것이라며 여전히 오만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가 그렇게 확신을 보장하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벽면의 대형 대시보드 화면에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기지들의 가동률 수치가 핏빛 주황색으로 사정없이 꺾여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말과 현실이 이토록 처참하게 어긋나는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텍사스 안보국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저는 홀로 스크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가동률 지도는 온통 경고등으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조용히 다가와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뒤덮인 언멸의 세계 지도 안에서 단 하나의 좌표만이 선명하고 찬란한 초록색 맥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북위 35도, 동경 225도, 대한민국 울산이었습니다. 제23년 경력이 가리켰던 파산의 국가가 홀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한반도의 녹색 맥박, 새벽 3시가 조금 지나 있을 때였습니다. 고요하던 복도 저 끝에서 에밀리의 날카롭고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를 찢고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비명은 아니었지만 23년간 안보국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극도의 경악이 담긴 호흡이었습니다. 선임님, 지금 당장 이쪽 화면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요. 그녀의 발소리에는 일정한 박자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뛰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자켓을 걸칠 시간도 없이 본능적으로 복도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메인 대시보드 화면 앞에선 에밀리는 손가락을 가볍게 떨며 스크린의 한 수치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정유공장 마비와 해상로 봉쇄로 인해 심장마비에 걸린 환자처럼 빨간 불빛을 뿜어내며 멈춰 서가고 있었는데 오직 한 곳, 대한민국의 울산과 여수 국가산업 단지 위에는 선명하다 못해 눈이 시린 녹색 등이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 오른쪽 데이터 피드 창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칼같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동률 91%, 정상 가동 중. 저는 그 수치를 마주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과 함께
단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성 데이터의 수신 오류거나 한국 측에 조작된 보고 시스템 버그일 것이라고요. 에밀리 씨, 진정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운동이압이 막히고 염화 60도의 한파가 왔는데 가동률 91%를 유지한다는 건 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피드를 리셋하고 다시 수신해보세요. 에밀리는 잠시 자리에 멈춰서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두려움을 넘어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수신 채널을 변경해가며 5번을 독립적으로 리셋했습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 데이터 소스를 포함한 5곳의 독립된 피드에서 전부 소수점 자리까지 동일한 91%가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버그가 아닙니다. 커님님,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 23년의 경제학 지표가 한순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팩트를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 있는 카타르 에너지 본사의 탱커 운항 최고 책임자에게 긴급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가 맞지 않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매우 거칠었지만 저는 다급하게 다그쳤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해상로가 전면 봉쇄되고 초저온 혹한으로 탱커들이 출항을 포기하고 있는데 대체 대한민국 울산으로 향하는 유조선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동률 데이터가 정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카타르의 운항 책임자는 만유초의 망설임도 없이 도리어 제 무지에 기가 찬다는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했던 것입니다. 살로웨이 씨, 당신들이 텍사스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한국 해운사 소속 초대형 유조선들은 만 1노트의 오차도 한 1m의 항로 이탈도 없이 북극해와 우회 항로의 칼바람을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울산 하역기지의 초저온 저반 시설은 가동률 100%로 원유를 흡입하고 있어요. 이건 미친 짓이지만 현실입니다. 소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바위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오만과 그러나 눈앞의 데이터는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다 라는 현실이 사정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안보실을 통해 미 국방부의 최고 등급 군사정찰 위성 화상 시스템 접근 권한을 긴급 승인받았습니다.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걸린 2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원안이 동기화되자 에밀리가 한국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좌표를 격렬하게 입력했고 메인스크린 가득 화상이 전환되었습니다. 영하 6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혹한 속에서 서구의 기지들이 얼어붙어 연기를 멈추었을 때 위성에서 내려다본 울산의 증류탑들은 거대한 백색 수증기를 하늘 높이 뿜어내며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혈관처럼 얽힌 은빛 대관대 위로는 뜨거운 기체와 원유가 멈춤없이 흐르고 있었고 방한복을 입은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배관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밸브를 점검하는 모습이 위성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옥 같은 대란 속에서도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는 듯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지들이 센서 불량으로 선을 놓고 일본이 매뉴얼 타령을 하며 서류를 다듬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대한민국 울산의 노인들과 엔지니어들은 기계를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멈춰서서 그 화면을 바라보았는지 모릅니다. 에밀리도 저도 그 어떤 문장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은석실을 채운 웅장한 침묵이 저를 가장 비참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제 분석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단 한 번도 열어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위성이 보여주는 울산의 녹색 맥박은 제 오만이 만들어낸 리포트를 사정없이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증류탑과 배관의 뜨거운 열기가 화면을 넘어 제 차가운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 브뤼셀의 헨리 캔드릭 의장 역시 비슷한 시각에 동일한 보고서를 전해받고 집무실에서 보좌관들을 전부 내쫓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케임브리지 학위와 선민의식 뒤에 숨겨두었던 서구 엘리트들의 깊은 두려움이 마침내 대한민국이 증명해낸 91%라는 숫자 앞에서 잔인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저 작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비밀을 숨겨두고 이 지옥 같은 위기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 세계를 비웃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답을 찾아 역사의 서랍을 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50년 전 혹한의 바다에 새긴 기적.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강렬한 의문은 날이 밝아도 제 심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3년의 경력과 서구 경제학의 수식들이 일제히 함구해버린 그 거대한 지문 앞에서 저는 마침내 숫자가 아닌 역사를 뒤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저는 영국 왕립 에너지 전략 아카이브에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최고 등급 비밀 해제 문서의 접근 권한을 백악관 채널을 통해 긴급 요청했습니다. 거기에는 서방 초강대국들이 세계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록해둔 인프라 건설 사사와 야사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52시간이 흐른 뒤 메일 한 통과 함께 수십 개의 방대한 보안 파일 꾸러미가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데이터 속에서 1970년대의 기록들을 미친 듯이 팩트 체크하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서의 중간 대목에서 손가락이 완벽하게 멈춰 섰던 것입니다. 그것은 1974년에서 77년 사이 북미 대륙의 가장 가혹한 동토라 불리는 알래스카를 관통하는 트랜스 알래스카 송유관 건설 현장의 최종 감독관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당시 영하 52도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살인적인 혹한이 앵커리지 북방 구간에 덮쳤던 날이 있었습니다. 강철판이 과자처럼 부서지고 용접포치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네로라 하는 인류 기술진들은 손이 얼어붙어 더 이상 연장을 쥐을 수 없다며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지를 버린 채 대피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얼어붙은 채 남겨진 미완성 핵심 이음매는 무려 12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알래스카의 한복판에서 모두가 도망친 가혹한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끝까지 현장을 지켜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23명의 젊은 노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인 현장 총감독관은 한국인들이 작업을 이어가려 하자 이건 서구 엔지니어링 상식을 벗어난 자살 행위라며 심지어 권총을 머리에 겨누고 제지하려 드는 위촉즉발의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묵묵히 가죽장갑 한 켤레와 자신들의 체온을 마찰시켜 원장을 달래가며 그 미완성 이음매 12곳에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초저온 특수합금 용접으로 끝내 완성해냈던 것입니다. 미국인 감독관은 보고서 말미에 경이로움을 담아 직접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한국인 인력들이 보여준 초인적인 숙련도와 근성은 서구 엔지니어링의 오만한 상식을 완전히 초월한 위대한 사건이었다. 기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소속 30m의 미친 칼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던 영국 북해해상 유전 플랫폼 건설 현장에서도 똑같은 기적이 반복되었습니다. 영국의 기술진들이 주정을 들먹이며 대피할 때 한국의 베테랑 기술자들은 플랫폼 로프에 자신들의 몸을 묶은 채 마지막 배관 이음매 용접을 끝낼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헌신에 충격을 받은 서방 에너지 컨소시엄 이사회는 즉각 긴급 결의를 열고 계약서의 단 한 줄의 특수 조항을 영부 삽입하기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국가 비상위기 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루트의 원유를 최우선 순위로 공급 보장한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 순간 마침내 퍼즐의 모든 조각이 하나의 거대한 설계로 연결되었음을 직감하고 굵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영하 60도의 지옥 속에서도 한국행 유조선들이 멈추지 않고 카타르와 홍해를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한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50년 전 알래스카의 살인적인 동토와 북해의 미친 칼바람 속에서 가죽장갑 하나에 의지한 채 피를 흘리며 정철을 녹여냈던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서방 에너지 정상들의 심장 속에 새겨놓았던 뼈에 새겨진 신뢰가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완벽한 방패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문서를 읽어내려가던 에밀리의 눈가는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밀려오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23년 전 텍사스 미들랜드 정유기지 폐쇄 현장에서 두꺼운 가죽장갑을 낀 채 평생의 직장을 잃고 묵묵히 서 있던 제 아버지 빌 칼로웨이의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등 지평선 너머로 50년 전 알래스카에서 25의 나이에 가죽장갑 하나로 내관을 붙잡았던 대한민국의 이봉수 병장의 손이 그대로 격쳐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화려한 수치와 지표로만 세상을 읽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없어 가장 가혹한 극지의 전장으로 등 떠밀려야 했던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의 그 거룩한 피와 땀은 그 어떤 서구 경제학 리포트에도 수치로 환산되지 않은 위대한 암묵지가 되어 오늘의 세계 에너지 지도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흐려진 눈을 닦으며 제 리포트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방법 자체를 저는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배워왔던 것이었죠. 공기의 숨결과 멈춰선, 유조선 역사적 진실이 주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다음날 오전 카타르 에너지 본사에서 에밀리가 요청해두었던 대한민국의 특수유조선 내부 구조 도면과 성능 데이터 파일이 도착했던 것입니다. 저는 서구의 나노기술도 아닌 세라믹 부품이라는 설명에 처음에는 구식 여과장치일 뿐이라며 내심 치부하려 했습니다.
23년 경력의 오만이 마지막 아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밀리가 그 세라믹 장치의 미세 기공, 공급률 수치를 분석 시뮬레이터에 입력하고 결과값이 모니터에 떠오른 순간 분석실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원유 운송 중에 상분자와 수분 입자를 선별적으로 분리해내는 정밀도 그래프가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기업들이 수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한 최첨단 나노필터 시스템의 성능을 압도적인 수치로 박살내며 치솟아 올랐던 것입니다. 정확한 제가 한국의 기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 이 기적 같은 신소재를 어느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냐고 다그치자 소화기 너머로 돌아온 답변은 제 뒤통수를 부수어버리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의 연구소가 아닙니다. 경상남도 남해의 전통 옹기 도예장인들과 우리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밤을 새우며 공동 개발한 세라믹 소재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순물을 걸러내고 된장과 고추장의 숨을 조절해온 대한민국 전통 독항아리의 미세기공 원리를 유조선 격벽배관에 그대로 접목한 것입니다. 2000년 된 조상의 지혜를 현대중공업 공학과 결합하여 유조선 자체를 바다 위를 달리는 이동식 전처리 정유 공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움직이지 않는 팩트였습니다. 배가 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오는 50일 동안 기름이 스스로 정제되어 창고에 닿는 순간 즉시 고도화 공정에 들어갈 수 있으니 영하 60도의 지옥 속에서도 한국의 가동률이 91% 이하로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한국을 하천국가라 모욕했던 리포트 출력본을 조용히 집어들어 반으로 완전히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전개, 시청자의 카타르시스가 정점에 달했을 때 기습적인 돌발 위기를 주입하는 하강 구간 완벽한 설계와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숨통을 틔워주며 대양을 순항하던 대한민국의 가장 거대한 초대형 유조선 태그코의 메인 추진 엔진룸에서 혹독한 해리와 초저온 칼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메인 실린더가 파손되어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서버리는 전대미문의 대형 사고가 터졌던 것입니다. 태그코 안에는 미군 전술기들의 명줄을 찌고 있는 핵심 원유 수백만 배럴이 실려 있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멈춰서서 바다 위에 고립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 세계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도배하며 악의적인 조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원빈국 한국의 도박이 결국 참혹한 종말을 맞이했다. 바다 한가운데 멈춘 한국의 유조선은 이제 거대한 철덩어리 무덤이 될 뿐이다. 백악관의 안보실 지표가 다시 핏빛 경고등으로 요동쳤고 미국의 군부 강경파들은 결국 아시아의 임시방편 기술은 위기 상황에서 지속 불가능하다라며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잡은 기적의 문턱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운명과 전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동시에 절벽 끝으로 밀려떨어지는 그야말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대한민국 정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백악관의 간청과 200개의 답안지, 태그코가 고립된 지 고작 사흘째 되던 날 미국의 핵심 전방배치 전투기들과 헬기들의 군용 항공유 비축량은 일주일이라는 잔인한 임계 손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자랑하는 이 합중국의 주먹이 기름 한 방울이 없어 가판 위의 고철로 전락하기 직전인 초비상 사태였습니다. 백악관의 호출을 받고 국가안보 보좌관실을 거쳐 대통령 집무실 소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자리에서 발이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형 화상 스크린이 켜져 있었고 그 화면 속에는 리 합중국의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화면 반대쪽에 대한민국 정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평생 전 세계를 호령하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던 백악관 대통령의 입에서 회의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리는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우방국인 대한민국의 정상께 머리 숙여 간청합니다. 전 세계의 안보와 미군의 전술기들이 마비되기 직전입니다. 제발 한국의 항공유와 대체 루트를 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세계 초강대국의 완벽한 항복 선언이자 완첨이었던 것입니다. 자원 한 방울 없다며 제가 리포트 서두에서 억멸했던 대한민국을 향해 세계 최고 권력자가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바다 한가운데 멈춰선 태그코의 어두운 엔진음 속으로 73세의 김창근 명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헬기를 타고 강풍을 뚫어 기어이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최첨단 AI 컴퓨터 진단기들이 대선이 얼어붙어 수리 불가 폐기 엔진이라는 사망 선고를 내리며 화면을 끄고 철수했을 때 김창근 명장은 비웃듯이 컴퓨터를 밀쳐버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청진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대 기계에 차가운 강철배관에 청진기를 대고 수십 년간 오지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직관만으로 엔진 내부의 미세한 진동 소리를 역으로 추적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소리만으로 부러진 특수 밸브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 낡은 연장으로 굳혀내자 멈췄던 거대 유조선의 엔진이 다시 한번 대지를 흔드는 굉음과 함께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암흑의 바다를 가르고 울산 항구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구가 자랑하던 디지털 최첨단이 무력화된 전장에서 대한민국 노인의 뒤틀린 손끝에 깃든 아날로그 암묵지가 기계를 깨워 세계를 구원한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의 강경파 관료들이 한국의 정유 시스템을 어떻게 이 비상 상황에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며 마지막 서류 검토 조항을 들먹이며 저항하려 하자 에밀리는 한국의 정유단지 운영본부에서 보안망을 통해 보내온 단 한 권의 영문 백서를 의장대 테이블 위에 터질 듯이 내던졌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위기 대응 시나리오 통합백서 제204호. 그 두꺼운 백서의 첫 페이지를 열어본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과 군 장성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1974년 제1차 오일 쇼크로 온 국민이 연탄을 구하러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던 그 처절한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 대한민국은 세대를 이어가며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00번이 넘는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한 땀 한 땀 써내려왔던 것입니다. 영하 60도의 한파와 해상로 전면 봉쇄가 동시에 겹치는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소수점 둘째 자리에 공정 파라미터 제어 수치와 대체 조달 항로까지 완벽한 답안지를 이미 서랍 안에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 안보국이 보유한 프로토콜이 고작 12개에 불과할 때 자원빈국 한국은 200개가 넘는 완벽한 생존의 방패를 벼려두고 있었음을 깨달은 미국의 관료들은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서력 앞에 완전히 압도당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울이 세계의 표준을 선언하는 날, 뉴욕 유엔본부 전체 회의장의 거대한 대형 스크린에 마침내 불이 켜지고 유럽연합 에너지안보위원회 의장인 헨리 캔드릭이 단상 위로 걸어 나왔을 때 워싱턴 안보실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수석분석관 마크 에반스는 자기도 모르게 가른침을 삼키며 의자 등받이에서 바짝 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회의장 내부를 가득 채운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외교관들과 네로라하는 에너지 석학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리며 팽팽하다 못해 터질 것 같은 정적이 객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의장 헨리의 손에는 대한민국의 초저온 인프라 투자를 수익성 없는 무모한 과잉 집착이라 폄하하고 비하하는 내용의 날카로운 독설 발언문이 들려 있어야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상에 선 헨리의 손은 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가 쥐고 있던 서류 뭉치는 조금 전 영국 BBC가 긴급 파전한 전대미문의 생방송 화면으로 인해 이미 하얗게 구겨져 있었던 것이죠. 유엔 회의가 시작되기 불과 20분 전, 전 세계 안보망을 발칵 뒤집어 놓은 화면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울산 석유화학단지 정문의 실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엑소모빌, 영국의 BP, 네덜란드의 쉘 등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며 호령하던 초거대 공용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단 한 줄의 기술 도면과 위기 대응 백서를 얻기 위해 울산 정문 앞 차가운 칼바람 속에서 서류 가방을 든 채 번호표를 뽑고 길게 줄을 서 있는 경이로운 풍경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서구 엘리트주의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하청국가라 비웃던 이들의 콧대가 무참히 꺾여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마이크를 잡은 유럽연합 의장 헨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50년간 감춰온 서구 문명의 오만을 처참히 깨부수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선언을 전 세계를 향해 번졌던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철저하게 경기 실적과 주주 가치라는 좁은 금융의 언어로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의 생존과 인류의 안전을 위해 50년을 설계해왔습니다. 인정하기 고통스럽지만 이제 에너지 안보의 세계 표준은 서울입니다. 회의장이 거대한 충격과 정적에 휩싸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유엔 총회장 한쪽 구석에 국제해양환경기구 모니터링 콘솔에서 찢어지는 듯한 경고음과 함께 붉은색 비상경고 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정유재벌들과 결탁한 다국적 로비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독주를 막고 기어이 침몰시키기 위해 마쿠에서 준비한 최후의 음모이자 마지막 거대한 족쇄가 발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환경규제라는 전방위적인 압박 카드를 꺼내들며 한국의 심장부를 향해 기술을 꽂았던 것이죠. 국제해양환경 규제 조항,
제41조를 전격 발동하다. 현재 대한민국 유조선 태그코가 수입해온 아프리카 및 남미산 원유는 국제 기준치를 무려 30배 이상 초과한 황함량을 가진 최악의 쓰레기 똥기름임이 확인되었다. 이 더러운 기름의 울산항구 하역을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대한민국 전체를 국제무역 고립국가로 선포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 조치를 취하겠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최후 통첩이자 바잡은 승리의 문턱에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통째로 부러뜨리겠다는 잔인한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뉴욕의 외교관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이 무리하게 우회 항로를 뚫다가 결국 독약이 든 쓰레기 기름을 가져와 자멸의 늪에 빠졌다라며 비아냥거리는 자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안보실의 공기마저 다시 차갑게 얼어붙으며 모든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화면은 대한민국 울산 정유단지의 중앙제어실로 전격 교차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작업복 차림의 김창근 명장은 그 거대한 협박과 전 세계의 시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화면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던 미국 분석관 마크를 향해 낡은 무전기 한 장을 툭 던지며 서늘하게 웃었던 것입니다. 마크 씨, 당신네 서양 놈들은 눈앞에 숫자가 접힌 매뉴얼 서류가 없으면 숨도 못 쉬고 얼어붙지?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는 당신들의 그 가벼운 매뉴얼 따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역사가 들어있어. 그 직후 김창근 명장의 손끝이 움직이자 울산 정유소의 최첨단 화학 성분 분석 데이터 수치가 위성을 타고 전 세계 유엔 총회장 대형 스크린 위로 강제 송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읽어내려가던 전 세계 석학들과 서구 관료들의 눈이 일제히 튀어나올 듯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찍힌 황 함량은 놀랍게도 0.001% 이하. 미군 전투기에 지금 당장 주입해도 완벽한 군사 등급 초고순도 항공유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구에 배를 대고 기름을 끓일 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하 60도의 지옥 같은 바다를 헤쳐오는 50일 동안 유조선 격벽에 설치된 대한민국 전통 옹기원리의 세라믹 장치가 황성분과 불순물을 100% 완벽하게 전처리해 분리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 실린 것은 당신들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 세계 멈춰선 전투기와 고호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기름이요. 2000년 동안 된장과 고추장을 삭히며 도팡알이 스스로 불순물을 걸러내고 숨을 쉬던 대한민국 옹기의 위대한 과학적 원리가 서방의 초국적 기업들이 수억 달러를 들여 만든 나노 필터 시스템을 비웃으며 바다 위에서 이미 완벽한 연금술을 끝내버렸다는 움직이지 않는 팩트가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화면은 다시 50년 전 알래스카의 가혹한 하얀 눈폭풍 속으로 거꾸로 빨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당시 영하 52도의 살인적인 알래스카 동토에서 가죽장갑 하나에 의지한 채 얼어붙은 강철관을 용접하던 한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김창근 명장의 평생의 동지이자 24살의 꽃다운 청년이었던 강민호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친 듯한 초저온 동결압력으로 인해 배관이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현장을 덮쳤을 때 강민호는 도망치라는 미국 기술진들의 비명을 뒤로한 채 뿜어져 나오는 초고압 가스를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서며 마지막 용접 불꽃을 기어이 튀겨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 차갑게 굳어버린 뒤틀린 손마디 속에는 미국 엔지니어들이 무책임하게 버리고 도망쳤던 송유관 설계 도면에 마지막 핵심 이음의 번호가 피로 얼룩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의 나라 땅, 지옥 같은 혹한의 오지바다로 등 떠밀려 이름 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했던 우리 형제와 자식들의 그 가슴 미어지는 인사사고와 눈물이 50년의 세월 동안 벼려지고 축적되어 마침내 오는 날 그 누구도 깨부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에너지 아이언돔이라는 완벽한 방패로 부활했던 것이죠. 환경 규제 조항을 들먹이며 대한민국을 무역 봉쇄하겠다고 오만하게 으름장을 놓던 유럽연합 의장 헨리는 단상 위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쥐고 있던 서류들을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대역전극을 지켜본 미국의 엑손모빌, 영국의 BP 등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초거대 공용기업들의 최고 경영진들이 한국의 기술과 백서를 단 한 줄이라도 베껴 쓰기 위해 울산 정유단지 정문 앞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번호표를 뽑고 끝없이 늘어서는 경이로운 역벤치마킹. 신드롬이 기어이 실현되고야 말았습니다. 평생을 선진국의 매뉴얼만 받아 적으며 가난을 버텨내야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초강대국들에게
거꾸로 위기 대응의 표준을 가르치고 복지를 전수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위대한 기적이 마침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의 엔진을 돌리는 위대한 거친 손, 유엔총의 단상 위에서 울려 퍼진 서울의 표준 선언과 엑소모빌 최고 경영진들의 줄서기 풍경은 밤새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제 서랍 깊숙한 곳에서 화직서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23년간 제 이름 뒤에 훈장처럼 따라붙었던 글로벌 안보국 수석 분석관이라는 화려한 직함을 제 손으로 직접 지워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직서의 최종 서명을 마친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보안카드를 반납하고 안보국 정문을 걸어 나오는데 에밀리가 현관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별의 인사 대신 제 손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꽉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묵묵히 고개만 숙인 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수화물은 기내용 가방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23년치 명함과 자서전철은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오직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출력해준 김창근 명장과 과거, 알래스카 희생자들의 아카이브 기록 파일 하나만큼은 제 심장과 가장 가까운 자켓 안주머니에 소중히 챙겨 넣었던 것입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흑백 사진 한 장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1975년 얼어붙은 알래스카의 가혹한 하얀 대지 위에서 가죽 장갑 하나를 낀 채 음적 토치를 쥐고 서 있던 젊은 날의 이봉수 명장과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24살 청년 강민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노동자들의 흔들림 없는 당당한 등이 제 고향 텍사스 미들랜드에서 평생 기름때를 붙여가며 정유배부를 붙잡았으나 결국 자본의 논리에 밀려 해고 통보를 받고 쓸쓸히 서 있던 제 아버지 빌 칼로웨이의 외로운 등과 자꾸만 겹쳐 보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기술의 진심을 저는 숫자의 가면을 쓴 채 남의 나라의 결핍이라 비웃으며 23년을 살아왔던 것이죠. 다음날 오전 마침내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정문 앞에 섰을 때 시각은 정확히 오전 7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거대한 은빛 증류탑들의 굴뚝에서는 백색의 수증기가 맹렬하게 대기를 향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날 전 세계 에너지 거물들이 번호표를 뽑고 서 있던 그 거룩한 정문 앞에 저는 한 명의 초라한 연수생이 되어 기내 가방 하나를 든 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안내를 받아 단지 가장 깊숙한 곳 영구동 뒤편의 얼룩진 배관 작업장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73세의 김창근 명장이 후배 기수자 3명을 앞에 두고 초저온 합금 배관의 미세, 균열을 감지하는 기법을 직접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무뚝뚝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낡은 강철 용접봉 하나를 제 발밑에 톡 던지며 거칠게 뱉어냈던 것입니다. 배우러 왔소? 그럼 거기 멍청하게 서서 구경만 하지 말고 이쪽으로 바짝 다가와서 이 불꽃이 배관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눈과 귀로 똑바로 보시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명장의 바로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란빛과 눈부신 흰빛이 격렬하게 섞인 용접 불꽃이 초저온 배관의 이음매 위를 아주 느릿하지만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녹여 들어가는 경이로운 광경을 생애 처음으로 가장 가까이서 마주했던 것입니다. 얼굴을 사정없이 들이치는 뜨거운 불꽃의 열기와 냄새가 제 심장을 강하게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동안 에어컨이 켜진 쾌적한 백악관 회의실에서 컴퓨터 모니터의 숫자만 만지며 살아온 저에게 그 뜨거운 불꽃은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장은 단 한 줄의 이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꽃의 각도를 미세하게 비틀고 속도를 감각적으로 조절하는 손끝의 움직임만으로 말보다 선명한 우주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명장이 가죽 장갑을 천천히 벗었을 때 제 눈앞에 드러난 그의 맨손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알래스카의 가혹한 추위에서 강철을 붙잡다 살점이 뜯겨나간 엄지뿌리의 거대한 화상용 턱, 부케의 미친 폭풍우 속에서 굳어버린 손바닥 한가운데에 뒤틀린 굳은 살, 그리고 사막과 오지를 뒹굴며 영하 60도와 영상 50도로 오고 간 세월의 훈장인 손가락 마디마디의 거친 변형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한 뼘짜리 거친 손 안에는 알래스카에서 먼저 가버린 청년 강민우의 눈물과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가 흘려온 피와 땀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명장이 그 투박하고 뒤틀린 손을 제게 내밀었을 때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강변 벤치에서보다 더 가슴 미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오열과 함께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단단하고 굳은 마디 속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바위보다 단단했고 50년간 단 한 번도 식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거룩한 근성이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서구의 대차대조표와 주주가치라는 얄팍한 숫자의 언어로 세상을 재단하려 했던 제23년의 오만이 이 위대한 노인의 거친 손 하나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혹한의 최전선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이 거대한 인프라와 백서를 써내려온 대한민국의 위대한 할아버지 세대의 그 거친 손이 마침내 얼어붙은 지구 전역의 엔진을 다시 깨우고 오늘날 전 세계의 인류를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23년 동안 숫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미국의 수석 분석관이 모든 부와 명예를 던지고 한국 울산의 낡은 작업장으로 찾아와 눈물을 흘렸던 그 위대한 대답이 이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보이십니까? 오늘날 전 세계 초강대국들이 무릎을 꿇고 세계의 표준이라 찬사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엔진과 시스템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신기루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세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혹한의 오지와 사막에서 온몸이 뒤틀리고 갈라지면서도 묵묵히 흘려내신 피와 땀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최고의 자원으로 바꾸어버린 위대한 민족. 당신들이 젊음을 바쳐 일구어낸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를 구원하는 가장 거대한 에너지 방어막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풍요 속에서 안주하다 기술을 잃었고 일본은 매뉴얼에 갇혀 얼어붙었으며 유럽은 해이만 거듭하다 위기 속에서 자멸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결핍을 기술로 공포를 준비로 정제해내어 마침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이 당당하고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자랑스러워하셔야만 합니다. 이 가슴 뜨겁고 소름 돋는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오늘 밤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마음에 담아 댓글창에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 한 줄이 모여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기적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